이 한미기술안보대화, 이 6가지 기술 분야 대화에서 유럽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거든요.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 6가지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해서 유럽과 일본이 한 가지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는 전 세계에서 오직 3나라, 미국, 중국, 한국만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보는 한국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그래서 거론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분담액을 여러 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600억 달러 1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대선 막바지에 와서는 100억 달러까지 낮췄어요. 100억 달러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1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액을 트럼프 측이 5조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돼 버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14조를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아마 당연히 거절해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액이 거절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은 폐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핵은 동결하는 수준으로 아마 북미 간에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측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가 되고 북한 핵 동결이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한국 핵무장은요, 미국한테는 악몽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이상 미국 눈치를 쫙 봤고요. 미국이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제 생각에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미국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커트 캠벨이라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미 관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한미 관계는 안보와 기술 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이것을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보 측면에서 깊은 관계로 간다는 뜻은 뭐냐? 자, 한미는 과거 70년 동안 지금까지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입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라인이고요. 자, 2023년에 워싱턴 핵동맹 선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포함한 어떤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핵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특정 국가에 대해서 미국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은 아마 최초의 사례라 될 수 있거든요. 자, 진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정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한국, 미국, 일본이 삼각 안보 체제가 구성이 됐죠.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군사동맹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라시아 영향을 분석할 때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 라인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 무기를 매개로 세계 유라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에 줄을 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커트 캠벨이 말한 안보 측면에서 한미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기술 측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한미 기술 안보 대화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자, 기술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안보 대화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화를 주도하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6가지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미의 잠재적
적성 국가인 중국에게 제공을 차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가지 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백신도 포함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ICT 정보기술,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 6가지 첨단 기술은 이것들이 만약에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의 군사 무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기술 부분은 한미가 잘 관리해서 절대로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기술안보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한미 기술안보대화, 이 6가지 기술 분야 대화에서 유럽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거든요.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 6가지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해서 유럽과 일본이 한 가지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는 전 세계에서 오직 3나라, 미국, 중국, 한국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의 그 보안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미국이 보는 한국은 안보면과 기술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고정 붙박이 핵심 동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동맹국의 위치를 변경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언급한 그런 핵심 첨단 기술을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에 붙어서 이런 기술들을 넘겨버린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한국이 미국 말을 잘 듣는 강력한 붙박이 동맹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미국 말을 한국이 잘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의 비핵화는 미국의 절대적인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불허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 한다면 일본도 핵무장 하지 않겠습니까? 대만도 이어질 것이고 이란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도 핵무장을 하겠죠. 핵 도미노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 인접 국가인 중국이 아마 히스테리를 일으킬 거예요. 자, 과거에 사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한국이 핵무장 한다는 것은 사드 문제보다 저는 10배 이상 심각한 그런 사안이다. 중국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걸 하지 못하도록 보복 책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주가, 부동산 대폭락, 장기 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핵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분석한 것처럼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북한 핵 위협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지 같은 경우도 그 확장 억지를 적용시키는 대상 국가별로 그 신뢰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아주 가벼운 핵탄두를 우리 연평도 같은 데 떨어뜨렸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확장 억지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바로 한미동맹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로서는 자동적으로 핵무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붙박이 핵심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공격을 했을 때는 무조건 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했다면 미국으로서는 3차 대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핵 확장 억지를 하더라도 핵 반격을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마 보복할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 확장 억지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이 확장 억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안은
KMD,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이죠. 이거하고 정찰 자산, 인공위성이라든지 고급 드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나 중국의 선제 핵공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핵공격을 공중에서 미사일 디펜스로 막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안보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대안은 그런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핵 반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핵 공격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군사 무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현무5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핵무기급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하 방카바스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 있는 소위 중난하이라고 하는 중공의 핵심 고위층들이 살고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무5를 만약에 수십 발 날릴 수 있다면 아마 핵무기급 공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가 무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핵무장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세컨드 스트라이크, 이격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 적이 만약에 일격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반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대단히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은 선제 핵공격으로 다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반격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이 가장 핵심 수단이다.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은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된다 하더라도 이격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로는 육상의 투발 수단보다는 수상 발사 체제가 필요하겠죠. 탄도미사일 여기에 뭐 핵을 달아서 그래서 구축함이라든지 합동 화력함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파탄 났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미동맹이 파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척도, 바로메타가 뭘까요? 저는 뭐 종이 쪼가리에 문서를 믿을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상당한 수준의 주한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바로 바로메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거의 다 철수해버렸다. 남아있더라도 아주 형이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이 파탄 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1년 내 한국 핵무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핵탄두보다는요. 핵투발 수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핵물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무려 4,000개 이상의 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3대 핵 투발 수단으로서 전투기,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꼽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이격,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서 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그래서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린다는 것은 이 한미 방위조약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특이한 것은 이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한다는 기간이 없거든요.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 왜 미국이 이 조약을 만들 때 주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는요.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상위 방위 조약도 강대국인 미국과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범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양측이 모두 다 이 조약을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강대국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응징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나 약소국은 만약에 강대국과 그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한미가 점점 안보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고 또 한반도 자체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소한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마 미국은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준수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만 한다면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는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제가 이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 때요,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있었죠. 그 문정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언론에 했냐면,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 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분 말씀이 맞다면, 그죠? 미군이 아무리 주둔을 하고 싶어도 상대 측인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나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홍콩이 중국화 되었잖아요. 홍콩이 중국화 되는 과정에서 홍콩의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제 정치를 20년 이상 연구한 사람으로서 문정인 교수와 180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문정인 교수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았겠죠. 그분도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이런 겁니다. 자, 1993년에 필리핀 주둔 미군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나가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자, 그때 이제 필리핀 정부는 아마 필리핀은요, 미국의 식민지 출신 국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는 나라인데 이때 아마 미군 주둔 철수 운운하면서 만약에 철수를 안 한다면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아마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철수 요구에 미군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자, 1993년 필리핀과 2025년 한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시점도 다르고 지정학적 위치도 다른 거거든요. 자, 1993년은 그 2년 전에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적이 소련이었는데 주적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주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필리핀 주둔 미군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 뭐 괜히 지원금 더 줄 바에는 나가버려야겠다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주적이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이 부상이 되면서 2016년에 필리핀과 중국 사이가 관계가 악화됐거든요. 그때 이제 필리핀 정부가 미군에게 다시 주둔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미군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필리핀 전체에 미군 기지가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요, 필리핀이 나가라고 한들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적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은 절대적인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섬나라하고 한반도라는 이 대륙의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육군이 중국 수도인 베이징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한국과 동맹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중국의 미국 육군 아마 100만 명 이상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를 투입하려면요, 상륙작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마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아마 병력의 50% 이상은 사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거예요. 자, 상륙작전은 대단히 실행 성공이 어려운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 동맹국 지역 안에 군사 기지를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군사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뭐 지부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택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 군사 기지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군사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베이징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 육군을 투사할 때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대신 평택항에 상륙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상륙작전 없이, 저항 없이 육상으로 베이징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군사기지는 평택 캠프 험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1993년 필리핀과 2025년 한반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사례만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19세기 동안 아메리카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나라입니다.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 몰로가 소위 몰로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자, 유럽은 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 미국도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 수십 개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수십 개의 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쿠바가 1898년에 독립을 시도하는데 이 쿠바는 너무나 중요한 식민지라고 생각한 스페인이 이 반란을 진압하러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미국이 이 아메리카에 개입하는 스페인에 반발해서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수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 유진초이가 1회 장면에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투 장면이 바로 미국 스페인 전쟁 때의 그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고 태평양의 괌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이 두 곳을 할양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필리핀은 나중에 독립해버리는데요. 지금도 괌은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쿠바를 시켜주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쿠바한테 아주 중요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쿠바 섬의 그 동남쪽에 관타나모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해군 기지 부지를 할양받습니다. 할양받는 게 아니라 임대차로 제공을 받게 되거든요. 소위 그 기지 부지 임대차 계약이 설정이 되는 거죠. 미국 정부와 쿠바 정부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매년 임대료로 $4,000를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임대차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년 $4,000를 미국 정부가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쿠바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었거든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아마 아실 겁니다. 이때 소련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쿠바였어요. 자, 쿠바로서는 거의 준적성국인 미국이 백수십 년간 자기 땅에 군사기지를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기간 없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요. 이 계약을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몇 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사건인데요. 그 이라크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라크 공항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명령에 의해서 미국의 공중 드론이 그 솔레이마니 장군이 탄 그 차량을 폭파해버립니다. 사망해버려요. 그런데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와 시아파의 그 본산인 이란은요, 대단히 가까운 동맹국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 정부가 화가 대단히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한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자기의 우호 국가인 국가 2인자를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라크 의회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버리거든요. 자,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거의 이라크 법률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진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집 개가 짖냐라고 듣지도 않아 버렸어요. 자, 제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에서 자기가 지킬 필요가 있는 조약은 지키지만 미국이 지킨다고 하면 누구도 그걸 깰 수가 없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미국 측은 절대로 중국을 제압하기 전까지는 철수할 의향이 1도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측에서도 뭐 정권이 바뀌어서 설령 그런 주장이 나온다 한들 그것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콩의 거주민처럼 중국화 되는 과정에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모든 일이 뭐 100%는 없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핵무장 논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부 인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을 해서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나 정당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핵무장을 하겠다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정부라든지 공공 부분은 안 되겠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핵무장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로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는 방향보다는 너무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했을 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핵무기를 대체하는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됐든 중국, 러시아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핵을 공격한다면 그것을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 추진 과제는 바로 KMD,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 방어 말고도 반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반격을 하려면 핵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투기, 탄도미사일, 잠수함 모두 다 우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장기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군사 무기 개발 과제로서는 바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뭐 항공모함이든 뭐 다른 합동 하력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면 육상에 있는 반격 수단은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나 해상에서 장기간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핵무기를 싣고 반격을 할 수 있다면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무리 작은 한반도라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쭈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는 상당히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많은 선배 세대들이 노력해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안보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